스마트한 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길 하나를 건너는데도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처음엔 솔직히 비웃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가 스마트하다니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기자 레이첼입니다. 한국을 취재하러 가기 전 저와 제 동료들은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주제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대체 횡단보도가 얼마나 특별하길래 그걸 취재하러 한국까지 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본 풍경은 단순히 스마트라는 단어를 뛰어넘는 혁신이었어요. 스마트 횡단보도? 그게 정말 뉴스가 될까? 처음엔 그랬습니다. 횡단보도란 그저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평범한 도로 위에 선일 뿐 아닌가요? 신호등과 함께 기본적인 교통규칙의 일부라고만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 스마트해지는 건 이해되지만 횡단보도가 어떻게 스마트해질 수 있을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엔 제 의아함에 동의했어요. 그게 과연 흥미로운 주제가 될까? 혹시 그냥 평범한 기술 홍보 행사 아니야? 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기술 혁신을 다룬다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물론 한국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로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기술 혁신과 관련해선 좀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로서 저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이게 제가 늘 취재를 시작할 때 세우는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반쯤은 냉소적인 태도를 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풍경과 깨끗한 도로는 예상보다 더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주제가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결국 신호등이 좀 더 반짝이거나 바닥에 LED 조명을 깔아놨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며 제가 도착한 곳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의 번화한 교차로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영 인사를 건넸고 저는 지루한 안내를 들을 준비를 하며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은 제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들어오자 발밑 LED 조명이 밝게 빛나며 도로를 따라 초록색 길이 펼쳐졌습니다. 뭐야, 정말로 빛나는 길이네. 순간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바로 이어진 장면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호가 켜지자마자 거대한 파라솔이 자동으로 펼쳐지며 횡단보도를 덮더군요. 날씨가 맑았지만 강렬한 햇빛이 막혀 길을 건너는 게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이 시스템의 특별한 기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솔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관계자는 비가 올 경우에도 파라솔이 빗물을 막아주며 바닥에 LED 조명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된 방수 코팅 도로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과한 기술 자랑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내린 비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보여주기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도로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자동 배수 시스템이 작동해 물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파라솔 아래에서 보행자들은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이 모든 시스템이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고려해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시스템이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거라니 정말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관계자는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길을 건너던 한 노인분의 느린 걸음걸이에 맞춰 보행. 신호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LED 조명, 파라솔, 배수 시스템, 보행 신호 연장 기능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기술 자랑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자 제 안에 있던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로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하려는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횡단보도를 건너며 저는 비로소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첫인상이 신선한 충격이었다면 그 뒤로 이어진 일정은 이 시스템의 진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술적 장치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담긴 철학과 실질적 활용 사례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취재의 다음 일정은 서울교통안전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센터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습니다. 센터의 안내를 맡은 이는 교통안전 정책에 20년 가까이 몸담아온 이정훈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교통안전 철학의 한 표현이죠. 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곧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제게 서울시가 어떻게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의 시작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절실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서울은 자동차 교통량이 급증하며 보행자 사고가 잦은 도시였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크게 증가했죠. 어두운 환경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에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신호를 확인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 설명을 듣고 나니 바닥 LED 조명의 의미가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발생률이 30% 이상 감소한 것은 물론 야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이 시스템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설명을 들으며 저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단순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모든 보행자를 동일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팀장은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고려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센터의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동 중인 스마트 횡단보도의 AI 기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다양한 보행자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는데 시스템이 그들의 이동 속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 인식 센서와 AI 기술을 통해 보행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노약자나 유모차를 끄는 부모가 보행 중일 경우 신호가 빨리 바뀌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서두르지 않고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며칠 전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것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는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후 일정은 실제로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로 이곳은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40대의 한 주부는 스마트 횡단보도의 효용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예전에는 학교 앞 도로가 위험해서 항상 아이를 데리러 나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횡단보도의 LED 조명 덕분에 운전자들도 멀리서부터 아이들을 인지할 수 있으니 사고 위험이 줄었죠. 또 다른 인터뷰 대상자는 70대의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길을 건너는 일이 부담스러웠는데 이 횡단보도는 신호가 빨리 바뀌지 않아서 천천히 건너도 괜찮습니다.
이런 배려는 정말 고맙죠.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기술이 단순히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사람들에게 안심과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시 교통안전연구소를 방문해 더 구체적인 기술적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이경민 박사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단순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울의 스마트 교통 관리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흐름을 동시에 조정해 최적의 신호 체계를 운영하죠.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보행자가 많이 몰리는 횡단보도의 신호 주기를 더 길게 조정하거나 교통 체증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차량 신호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의 설명은 서울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진보한 도시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더 조화롭게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이제 단순한 보행 안전장치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사고방식을 상징하는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기술을 통해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스템. 저는 이 모든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점점 더 흥미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이곳은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자주 오가는 곳으로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 뒤 보행자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취재를 진행하는 동료 에밀리는 영상 촬영과 사진 작업을 맡고 있었고 저는 인터뷰와 현장 관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록하던 중 LED 바닥 조명이 초록빛으로 켜지고 보행 신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동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에밀리, 어떻게 생각해?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는 꽤 훌륭한 시스템 같아 보여. 에밀리는 카메라를 조정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행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특히 어린아이들이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확실히 알겠더라고.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보행 신호가 너무 길게 유지되면 차량 신호가 늦어지면서 도로가 막히는 상황도 생길 것 같아. 특히 출퇴근 시간대라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밤에는 LED 조명이 너무 밝아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노인이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LED 조명이 꺼지고 차량 신호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지만 시스템이 그의 느린 걸음을 감지하고 보행 신호를 다시 켜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에밀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저건 정말 대단한데? 보행자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다니 기술적으로도 놀랍지만 철학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 저도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운전자들이 이 시스템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진짜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 기술 자체는 완벽해 보여도 사람들의 행동과 인식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각자 정리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에밀리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길을 건너는 부모님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다시 느껴졌어. 하지만 차량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오늘 보행 신호가 끝났는데도 차량이 바로 출발하지 않고 대기하는 걸 보니 일부 운전자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을 거야.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일지도 몰라. 다음 날 우리는 서울시 교통안전센터를 방문해 이와 같은 의견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정훈 팀장은 우리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에밀리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행동과 인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신호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특히 도입 초기에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신호가 너무 길다는 불만도 많았지만 사고 감소 데이터와 보행자의 긍정적 반응이 공유되면서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이런 점진적인 변화가 결국 사회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의 취재 방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단순히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적 혁신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더 큰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울에서의 스마트 횡단보도 취재는 재계 기술을 넘어선 깊은 통찰을 선사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취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시 교통안전센터와 협력했던 초기 연구진 중 한 사람인 김영일 박사를 만났습니다. 현재는 은퇴한 상태였지만 김 박사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처음 개발되던 시기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술 개발의 배경에 담긴 한국 사회의 변화와 노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박사는 인터뷰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를 지금처럼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까지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뭔가를 더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습관,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어떻게 기술에 반영할지 고민해야 했거든요. 기술은 언제나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횡단보도의 가장 초기 버전이 단순히 LED 조명을 설치하는 것에서 출발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야간에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보도 가장자리에 빛을 추가하는 간단한 시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결과 보행자가 LED 조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운전자가 빛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단순히 기술을 더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보행자가 어디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운전자는 어떤 신호를 가장 빨리 이해하는지를 모두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이후 연구진은 단순히 도로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LED 조명을 단순한 장식이나 신호 장치가 아닌 직관적인 안내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했죠. 김 박사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에 대한 이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보행 신호 연장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보행 신호 연장 기능을 테스트하던 날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한 할머니가 횡단보도 중간에서 신호가 바뀌려 하자 당황하며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그분의 걸음 속도를 인지하고 자동으로 신호를 다시 켜줬죠. 그분이 안심하며 길을 건너던 모습을 보고 연구팀 모두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깊은 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 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길을 건너던 어머니는 LED 조명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아이는 바닥을 가리키며 불이 초록색이야 라고 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스마트 횡단보도는 단순히 한 번 보고 감탄할 기술적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통 약자를 배려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람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다시 한번 건너보았습니다. 발밑에서 빛나는 초록색 조명을 따라 천천히 걷는 동안 제가 느꼈던 기술의 경이로움은 어느새 따뜻한 감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취재 내내 느꼈던 감정들을 곱씹으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우선시하는 철학과 기술을 통해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집단적인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특집 방송을 준비하는 동안 동료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데?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미국에서도 보행자 사고 문제가 크잖아.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단순히 흥미로운 사례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영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게 다가왔습니다. 특집 방송이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수없이 보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감동적이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 동네에도 있다면 사고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제안받았고 한국과 같은 혁신적인 사례를 탐구하는 기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취재 초기에 제가 품었던 회의감과 편견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단순히 첨단 기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만들어진 따뜻한 배려의 산물이었고 세대를 넘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위에 빛나던 초록색 조명은 단순히 도로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경험을 가슴에 새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횡단보도가 단순히 기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철학과 세대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진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는 단순히 길을 건너는 도구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배려 깊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발걸음이었죠. 앞으로도 감동이음 채널에서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와 혁신의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잇는 감동 이야기 감동이음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